엄마, 나 너무 추워. 새벽 1시 40분, 가영은 민준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6살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갑작스럽게 시작된 고열, 갈라진 입술, 부어오른 손발. 혼자 키워온 지 6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그런데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가영의 심장이 멈췄어요. 6년 전 자신을 버리고 사라진 그 사람이 흰 가운을 입고 서 있는 거였거든요. 윤서준, 민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 가영이? 서준도 가영을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민준이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소아에게 나타나는 급성 열성 질환이에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에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가와사키병이라는 생소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서준이 덧붙인 한마디가 가영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시간을 지체했다간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요. 과연 가영은 자신을 배신한 남자에게 아이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에 작은 쉼표를 드리는 사연 한 조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떠오는 기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사연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7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가영은 침대 옆 탁자에서 체온계를 집어들고 겨드랑이에 끼웠어요. 삐소리가 나자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36.7도. 어제보다 0.2도 올랐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재봤지만 비슷했습니다. 민준아, 일어나야지. 5살 아들을 깨우면서도 손등으로 이마를 짚어봤어요. 다행히 열은 없었습니다. 민준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자 가영은 아이 체온도 재었습니다. 36.4도. 안전한 수치예요.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과 다크서클이 어제보다 진해 보였어요. 파운데이션으로 가려야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는 최대한 건강해 보여야 하거든요. 엄마, 계란 프라이 해줘. 안 된다고 했잖아. 민준이는 계란 알레르기 있다고. 가영은 냉장고에서 우유와 식빵을 꺼냈습니다. 식빵 봉지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는 건 이미 습관이었어요. 계란, 땅콩, 견과류 함유 여부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다행히 이 제품은 괜찮았어요. 아침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가영은 버스를 탔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은 항상 똑같았어요. 마스크를 쓴 사람들,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 졸고 있는 사람들. 가영도 휴대폰을 꺼내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독감 예방접종, 11시에 건강검진 상담, 오후 2시에 경로당 방문 접종. 평범한 하루였어요. 보건소 건물이 보이자 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셔 봤습니다. 소독제 냄새와 함께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비에는 벌써 몇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기계에서 띵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가 표를 뽑아갔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백신 냉장고 온도 확인이 첫 번째 업무였어요. 디지털 온도계 화면에 5.2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도에서 8도 사이 정상 범위예요. 온도 기록부에 시간과 온도를 적고 서명했습니다. 가영 씨, 잠깐 와봐요. 팀장이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 책상 앞에 서자 그가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미리 드리려고요. D-91 통보서예요. 가영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서류를 받고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국고 한시 사업 인력이라는 건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산이 끝나면 계약도 끝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왔어요. 팀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가영은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손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접수 창구로 돌아가자 첫 번째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였어요. 독감 주사 맞고 나서 어지럽더라고요. 이거 부작용 아닌가요? 가영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경미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지만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안심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지은이 다가왔어요. 괜찮아? 아까 팀장님한테 뭔 얘기 들었던데. 응,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지은이 자판기 커피를 하나 사서 건넸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손에 쥐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나아졌어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지은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보건소 이전 관련 기사였어요. 화면을 보니 가영의 가슴이 또다시 답답해졌습니다. 보건소가 이전하면 지금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오시기 힘들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까지 신경 쓸 상황은 아니지만 가영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미역국이 따뜻했어요. 김치는 적당히 시큼하고 잡곡밥은 꼬들꼬들했습니다. 평범한 점심이었지만 하루를 버틸 힘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후에는 경로당 방문 접종이 있었습니다. 혈압 측정기와 백신이 들어간 가방을 들고 나섰어요. 5월의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가영은 이 일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가영은 혈압 측정기를 테이블에 설치하며 인사를 드렸어요.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매달 이곳을 찾아 건강 상담을 하고 예방접종을 도와드리는 일이 벌써 2년째였거든요. 가영이 왔네. 오늘도 고생이야. 복심 할머니가 가장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68살이신데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목소리도 또렷하셨어요. 다른 어르신들보다 건강해 보이지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셔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봐야 했습니다. 혈압 커플을 팔에 감아들이며 가영은 복심 할머니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파스 냄새가 살짝 났어요. 무릎이 아프신 모양이었습니다. 측정기에서 나오는 공기 소리가 슉 들리다가 멈췄어요. 오늘은 130에 85네요. 지난달보다 조금 높아졌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새 잠이 안 와서 그런가 봐. 혼자 사니까 밤이 길어. 복심 할머니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영은 혈압 수치를 기록부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산다는 말에 왠지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민준과 둘이서 살고 있으니까요. 약은 꾸준히 드시고 계시죠? 응, 그래도 챙겨 먹고 있어. 그런데 가영아, 넌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지 않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영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혈압 측정기 줄을 정리하던 손이 잠시 경직됐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귀를 기울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둘이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민준이 아플 때면 혼자서 밤을 새워야 하고 어린이집 행사 때면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오는데 자신만 혼자였어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 특히 애가 있으면 더 그래. 복심 할머니가 가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가영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어요. 다음 분의 혈압을 재는 동안에도 복심 할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민준이에게 아빠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 체크가 끝났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며 복심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다음 달에 또 뵐게요. 약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고. 경로당을 나서니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며 가영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점심을 잘 먹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마트에 들러 장을 보았습니다. 계란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고 땅콩이나 견과류가 포함된 것도 주의 깊게 확인했어요.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습니다. 비닐봉지 끈이 손가락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참았어요. 집 앞 계단을 올라가며 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벽에 결로가 맺혀 눅눅했고 복도 전등이 깜빡거렸어요. 곰팡이 냄새도 살짝 났습니다. 월세는 비싸지 않지만 그만큼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빨간 크레파스로 그린 손바닥 그림이었어요. 종이 가득히 빨간 손바닥이 여러 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이게 뭐야? 손바닥이야. 뜨거운 손바닥. 민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가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뜨거운 손바닥이라니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요? 저녁을 준비하며 가영은 민준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체온계로도 재봤지만 36.5도로 정상이었습니다. 괜한 걱정이었나 봅니다. 민준아, 어디 아픈 데 없지? 응, 안 아파.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영은 안심이 되었지만 혹시나 해서 휴대폰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밤 12시와 새벽 3시에 체온을 확인하는 알람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민준과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점심에 뭘 먹었는지, 낮잠은 잘 잤는지 물어봤어요. 민준이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일도 그림 그릴 거야. 그래, 뭘 그릴 건데? 파란 손바닥. 또 손바닥이었어요. 가영은 왜 자꾸 손바닥을 그리는지 궁금했지만 아이들은 원래 같은 것을 반복해서 그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밤 9시가 되어 민준을 재웠습니다.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가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돌이켜봤어요. 계약 종료 통보서, 보건소 이전 소식, 복심 할머니의 말씀.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어요. 보건소 이전에 대한 기사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가영은 기사를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11시가 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테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변화일지 나쁜 변화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다음 날 아침 가영은 평소보다 2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민준의 체온을 2번 확인했는데 모두 정상이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잠을 설쳤거든요.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며 선생님께 혹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하니 지은이 벌써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가영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일찍 깼어. 가영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지은의 눈에는 피곤해 보였나 봅니다. 지은이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하나 사와서 건넸어요. 고마워. 커피를 마시며 가영은 어제 복심 할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산다는 말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지금까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오전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가영 씨, 어제 드린 서류 관련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곳 알려드릴까요? 고용센터에서 재취업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팀장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사실 고용센터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실업자가 되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민준이 때문에 아무 일이나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지은과 함께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였어요. 평소 좋아하는 메뉴인데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너 요새 뭔가 이상해. 무슨 걱정 있어?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가영은 포크로 반찬을 이리저리 옮기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혼자 사는 거 어때? 외롭지 않아?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나야 괜찮지. 그런데 너는 민준이가 있잖아. 그렇긴 한데 가끔 이게 맞나 싶어. 민준이한테 아빠가 필요한 건 아닐까 하고. 지은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영을 바라봤어요. 너 혹시 누구 만나고 있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문득 생각이 들어서. 가영아,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민준이 보면 얼마나 행복해 하는데. 혼자라고 해서 부족한 건 아니야. 지은의 말에 가영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오후에 민원인 상담을 하다가 한 젊은 엄마를 만났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5살 정도의 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아이 예방접종 일정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네, 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5살이에요. 민준과 같은 나이였어요. 가영은 접종 일정표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간에 그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오늘 회식이야? 알겠어. 내가 애 데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회식이래요. 요새 거의 매일 늦어서 아이가 아빠를 못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가영은 접종 일정표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아이 아빠가 있으니까 든든하시겠어요. 든든하긴요. 있으나 만화예요. 차라리 혼자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 말에 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 키우는 게 나을 때도 있다고 했네요. 저는 혼자 키우고 있는데 가끔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혼자 키우세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남편이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각자 다른 상황에 있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엄마의 말에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맞는 말 같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그 엄마와 아이가 나간 후 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혼자 키우는 것과 함께 키우는 것,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아마도 정답은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겠죠. 퇴근 시간이 되어 민준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오늘도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블록 쌓기 했어. 와,
뭘 만들었는데? 큰 성이야. 정말 높게 쌓았어. 민준이 두 팔을 벌려 얼마나 높은지 보여줬습니다. 가영은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이렇게 행복해하는 민준을 보니 지금의 생활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복심 할머니를 만났어요. 장을 보고 오시는 길이었나 봅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가영이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고맙다. 요새 힘이 없어서 장보기도 힘들어.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그렇긴 한데 또 익숙해지니까 괜찮아.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야. 복심 할머니의 말에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응하는 동물이라니 맞는 말 같았습니다. 할머니, 어제 사람은 혼자 못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혼자 산다고 해서 정말 혼자인 건 아니야. 너처럼 이웃이 도와주고 친구들이 있고 무엇보다 민준이가 있잖아. 복심 할머니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 관계만은 아닌 것 같아. 서로 아끼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지. 할머니의 집 앞에서 장바구니를 내려드리며 가영은 그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진짜 가족이라. 그렇다면 자신과 민준, 그리고 지은이나 복심 할머니 같은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인 셈이네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가영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음을 느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새벽 1시 40분, 가영은 민준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와 다른 울음이었어요. 더 날카롭고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벌떡 일어나 민준의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민준아, 어디 아파? 민준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등도 부어 있었어요. 가영은 급히 체온계를 가져와 재봤습니다. 39.2도. 너무 높았어요.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계속 칭얼거리며 어디가 아프다고 정확히 말하지 못했어요. 가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지만 가영 자신도 괜찮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민준이 이렇게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몸을 씻지도 못한 채 카디건만 걸치고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 안에서 민준을 품에 안고 있으니 아이의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가영은 휴대폰으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을 찾았어요. 이 시간에는 응급실밖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기사님, 좀 빨리 가주세요. 종합병원 응급실로요. 네, 알겠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주는 가영의 코트를 덮고 있었지만 여전히 열이 많이 났습니다. 엄마, 추워.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열이 나는데 춥다니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응급실 대기실에는 몇 명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걱정과 피로가 섞인 표정이요. 응급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가영은 계속 민준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높았어요. 자판기에서 물을 사서 조금씩 먹였지만 민준은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오늘 밤에? 가영은 속으로 되뇌며 불안해했어요. 내일은 보건소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보건소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을 때 간호사가 가영을 불렀습니다. 민준 보호자님, 이쪽으로 오세요.
가영은 후 하고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민준을 안고 간호사를 따라 응급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물어봤을 때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고개를 들어 의사를 바라본 순간 가영의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뛰었습니다. 서준이었어요. 윤서준. 6년 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가영이? 서준도 가영을 알아봤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영은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민준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환자는 이 아이예요? 서준이 민준을 보며 물어봤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놀란 기색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어요. 네. 가영의 대답도 짧았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지금은 의사와 보호자일 뿐이었습니다. 서준이 민준을 침대에 눕히고 청진기를 댔어요. 전문적이고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6년 전에 그 사람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정도로 달라 보였어요. 언제부터 열이 났나요? 오늘 밤부터요. 새벽에 갑자기. 다른 증상은 없었나요? 며칠 전부터 컨디션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준이 차트에 기록하며 물어봤어요. 가영은 민준의 상태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다고,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고요. 혹시 발진은 언제부터 나타났나요? 발진이요? 가영이 민준의 몸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작은 발진들이 가슴과 배에 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요. 이거 언제 생겼지? 가영은 당황했어요. 발진까지 있다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건 아닐까요? 서준이 민준의 입안을 들여다보고 손발을 확인했습니다. 목 부위 림프절도 만져봤어요. 진료가 진행될수록 가영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가와사키병일 가능성이 있어요? 서준의 말에 가영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가와사키병이 뭐예요? 소아에게 나타나는 급성 열성 질환이에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에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가영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에 합병증이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혈액 검사를 해서 확인해 봐야 해요. 만약 가와사키병이 맞다면 입원해서 면역글로불린 치료와 아스피린 투여가 필요합니다. 서준의 설명을 들으며 가영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입원이라니. 면역글로불린에 아스피린까지. 직장은 어떻게 하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무엇보다 민준이 괜찮을까요?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1시간 정도 걸려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민준의 체열을 했어요. 바늘이 들어갈 때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영도 같이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영은 서준이 6년 전에 자신을 떠났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던 그 사람이 지금 민준을 치료하고 있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우선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의사로서의 서준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가와사키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었어요.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면역글로불린 치료와 아스피린 투여가 필요합니다. 서준의 말에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정은 확실했어요. 민준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과거의 일은 잠시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원 동의서를 받아든 가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준이 설명한 치료 과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면역글로불린 치료, 아스피린 투여, 심장 초음파 검사. 낯선 의학 용어들이 가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호자분, 사회사업팀에서 의료비 지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의료비 지원이라는 말에 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였어요. 혹시 한부모 가정이세요? 사회복지사가 상담실로 안내하며 물어봤어요.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 목록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았어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증명원, 통장사본. 가영은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민준을 위해 받아들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민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가영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엄마, 배고파?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영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지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가영은 민준이 아프다는 간단한 답장을 보냈고 곧이어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영아, 민준이 많이 아파? 무슨 병이야? 가와사키 병이래.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한대. 의료비는 어떻게 해? 사회사업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서류든 뭐든. 지은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가영은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워.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하지 마. 이럴 때 친구가 뭐 하려고 있는 거야? 서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진 시간이었어요. 어젯밤은 어떠셨어요? 열은 많이 떨어졌나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가영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6년 전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불편했거든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가와사키 병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치료는 언제 시작해요? 오늘부터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서준이 나가고 나서 가영은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6년 전 서준이 자신을 떠났을 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하필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둘 때였어요. 민준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복심 할머니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보온병과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가영아, 어떻게 된 거야? 지은이가 연락했더라.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아파서요. 많이 힘들지? 혼자 감당하기 어렵겠어. 복심 할머니가 보온병을 열어 미역국을 따라주셨어요. 구수한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먹어. 너까지 쓰러지면 안 되잖아. 할머니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가영은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뭘?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복심 할머니가 민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할머니도 많이 아팠지. 그런데 다 나았잖아. 민준이도 금방 나을 거야. 아이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가영은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가영은 입원 동의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서명란에 펜을 대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민준의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했으니까요. 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입원 첫날 밤 가영은 민준역 간병용 의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링거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복도 발걸음 소리가 밤새 들렸어요. 새벽 5시쯤 민준이 깼어요. 열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목말라. 가영은 물을 조금씩 먹여줬어요. 어젯밤보다는 확실히 나아 보였거든요. 아침 7시에 복심 할머니가 오셨어요. 손에는 보온병과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밤새 어땠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열도 떨어지고. 다행이네. 이거 닭죽이야. 기력 보충하려면 이런 걸 먹어야 해. 복심 할머니가 보온병을 열어 따뜻한 닭죽을 따라주셨어요. 고소한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준이한테. 할머니가 토끼 인형을 꺼내셨어요. 민준이 눈을 반짝이며 인형을 안았습니다. 와, 토끼다. 할머니가 옛날에 간병할 때 배운 건데 아이들이 인형이 있으면 덜 무서워해. 오전 9시쯤 지은이 왔어요. 손에는 컵라면과 과자가 들어있는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영아, 괜찮아? 민준이는 어때? 많이 나아졌어. 고마워. 지은이 민준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우와, 토끼네. 이름이 뭐야? 토토야. 민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보건소 일은 어떻게 해? 내가 대신 전해줄까? 아이가 아프다고. 고마워. 부탁해. 점심시간에 서준이 회진을 왔어요. 많이 나아 보이네요. 열도 떨어지고. 네, 어젯밤보다는 훨씬 좋아요. 오늘부터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시작할 거예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서준이 나가고 나서 복심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젊은 의사가 참 꼼꼼하네. 민준이한테 관심도 많이 보이고. 오후에 면역글로불린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중간에 이상한 증상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가영은 민준 곁에 앉아 치료 과정을 지켜봤어요. 아이는 토끼 인형을 안고 있어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도시락을 사왔었습니다. 병원 음식만 먹으면 안 되잖아. 지은의 세심한 배려에 가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은아,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친구잖아. 이럴 때 서로 도와야지. 밤이 되자 복심 할머니가 작은 방석과 얇은 담요를 가져오셨어요. 간병용 의자에서 자려면 이런 게 있어야 해. 할머니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예전에 간병 일도 해봤거든. 병원에서 밤을 새는 요령이 있어. 가영아,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있잖아. 할머니의 말에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밤이 지나고 민준의 상태가 더욱 좋아졌어요. 열이 완전히 떨어지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더 먹고 싶어? 민준의 말에 가영이 웃었어요. 정말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준이 회진을 와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며칠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해야겠어요.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좋아지면 곧 집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에 지은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민준이 좋아할 만한 그림책을 가져왔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봐. 토끼가 나오는 책이야. 민준이 신이 나서 그림책을 받았어요. 가영아, 너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처음 왔을 때는 정말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다들이 도와줘서 그런가 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 당연하지. 우리가 가족이잖아. 지은의 말에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영은 민준이 잠든 후
병실 창가에 앉았어요.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막했던 상황이 이제는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고 나를 도와주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이번 사흘째 아침 가영은 민준의 이마에 손을 대보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36.8도. 며칠 만에 보는 안전한 숫자였습니다. 민준아, 열이 다 떨어졌어. 민준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토토 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아이가 밥을 찾는다니. 가영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지난 며칠간 거의 물만 마셨던 민준이 이제야 제대로 된 식욕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오전 회진 시간에 서준이 들어왔어요. 민준의 차트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온이 완전히 정상화됐네요. 염증 수치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아직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서준이 민준에게 다가가 청진기를 댔어요. 아이는 이제 검사에 익숙해졌는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준아, 몸이 어때? 아픈 데 없어? 응, 안 아파. 토토도 안 아파. 민준이 토끼 인형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어요. 서준이 웃으며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토토도 민준이 덕분에 건강해졌네. 가영은 서준이 민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6년 전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의사가 되면서 많이 달라진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이 왔어요. 이번에는 민준이 좋아할 만한 과일을 가져왔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봐. 딸기야.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가영이 재빨리 말렸습니다. 민준아, 아직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먹어야 해. 가영은 서준에게 확인해 봤어요. 가와사키병 치료 중에는 음식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드러운 과일은 괜찮아요. 조금씩 드세요. 서준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가영은 딸기를 씻어 민준에게 주었어요. 아이가 달콤한 딸기를 먹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나아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가영아, 보건소에서 연락 왔어. 지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뭐래? 팀장님이 걱정하고 계시더라. 민준이 상태 어떤지, 언제쯤 복귀할 수 있는지. 가영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아마 다음 주쯤엔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다행이네. 너무 걱정하지 마. 다들 이해하고 있어. 오후에 복심 할머니가 오셨어요. 이번에는 민준이 좋아할 만한 작은 장난감을 가져오셨습니다. 민준아, 이거 봐. 자동차야. 작은 빨간 자동차였어요. 민준이 신이 나서 침대 위에서 자동차를 굴려봤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뭘? 아이가 심심할까봐. 복심 할머니가 가영 곁에 앉으셨어요. 많이 좋아졌구나. 얼굴색이 훨씬 밝아졌어. 네, 열도 떨어지고 밥도 먹고. 다행이야. 그런데 가영아, 의사 선생님이 참 젊네. 할머니의 말에 가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냥 민준이한테 특별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복심 할머니의 관찰력에 가영이 당황했어요. 정말 서준이 다른 환자들보다 민준에게 더 신경 쓰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서준이 다시 병실에 왔어요. 정규 회진 시간은 아니었는데요. 민준이 상태 한 번 더 확인하려고요. 서준이 설명했지만 가영은 의아했어요. 오전에 이미 확인했는데
굳이 다시 올 필요가 있을까요? 체온은 어때요? 계속 정상이에요. 그럼 내일부터는 아스피린만 복용하면 될 것 같네요. 면역 글로불린 치료는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서준이 민준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준아, 정말 용감했어. 이제 거의 다 나았어. 의사 아저씨, 고마워. 민준이 순진하게 인사했어요. 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천만에. 민준이가 건강해져서 아저씨도 기뻐. 서준이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영 씨, 잠깐 복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영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뭔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민준아,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복도로 나가자 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준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다행이고,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서준이 말을 망설였어요. 사실 할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가영은 서준이 뭘 말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6년 전의 일에 대해서겠죠. 지금은 민준이가 우선이에요. 맞아요. 민준이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 시간 되면 커피라도 한잔할 수 있을까요? 가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때 갑자기 사라졌는지,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요. 병실로 돌아오니 민준이 토토와 빨간 자동차로 놀고 있었어요. 작은 자동차에 토끼 인형을 태우고 침대 위를 드라이브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엄마, 토토가 드라이브해. 그래. 어디 가는 거야? 집에 가는 거야. 토토도 집에 가고 싶대. 민준의 말에 가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도 집에 가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도 곧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가영은 민준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막막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민준도 건강해지고 있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서준의 제안도 생각해봤어요. 과거의 진실을 듣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민준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이번 닷새째 민준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토토를 들고 침대에서 깡충깡충 뛰는 모습을 보니 가영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집에 가자. 가영은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많이 나아 보였어요. 얼굴색도 돌아왔고 식욕도 왕성했습니다. 오전 회진에서 서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검사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모레쯤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가영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와, 정말? 민준이 토토를 높이 들어올리며 기뻐했어요. 병실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에 간호사가 민준에게 젤리를 하나 가져다 줬습니다. 용감한 어린이 상이야. 민준이 젤리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가영은 성분표를 확인했습니다. 계란이나 견과류가 들어있지 않아서 안전했어요. 며칠 사이에 의료진들과도 친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오후에 지은이 왔을 때 민준은 신이 나서 젤리를 자랑했어요. 지은이 민준과 함께 웃으며 놀아주는 모습을 보니 가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영아,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달라.
지은의 말을 들으며 가영은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는 것도 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저녁 무렵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대학 동창회 단체 카톡방이었어요.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방인데 새 메시지가 20개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보건소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누군가 관련 기사를 올렸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이전 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갑자기 가영을 언급하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장미라였어요. 대학 때 같은 과였던 친구인데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영이도 보건소에서 일하잖아. 어때? 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아파서 입원 중이야. 지금은 애가 우선이라서. 곧바로 여러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걱정하는 메시지들도 있었지만 장미라의 다음 메시지가 가영을 당황시켰습니다. 아이 아빠는 안 와? 혼자 힘들겠네. 가영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 아빠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다른 친구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장미라야, 그런 건 묻는 거 아니야. 아, 미안. 그냥 걱정해서. 가영은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어요. 갑자기 기분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준이 좋아지고 있어서 기뻤는데 이런 메시지들 때문에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엄마, 왜 그래? 민준이 가영의 표정을 보며 물어봤어요. 가영은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퇴원하면 또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직장 문제, 계약 종료, 그리고 혼자 키우는 아이에 대한 시선들. 저녁에 복심 할머니가 오셨을 때 가영의 기운 없는 모습을 금세 알아채셨어요. 무슨 일이야? 민준이는 좋아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가영은 할머니에게 동창들과의 대화를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밤이 되어 민준을 재우고 나서 가영은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며칠간의 병원 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피난처 같았습니다. 바깥 세상의 복잡한 일들을 잠시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민준을 혼자 키우는 일, 불안정한 직장, 주변의 시선들, 모든 게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켰더니 동창의 방에 메시지가 또 올라와 있었어요. 민준이 아빠 누구야? 궁금해 죽겠네. 가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캐묻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들에게는 그저 호기심일 뿐이겠지만 가영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었어요. 누군가 개인적인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말자고 말해줬지만 가영의 마음은 이미 상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민준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토토를 꼭 안고 평온하게 자고 있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상처받지 않고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해 보이기보다는 차갑고 멀어 보였어요. 가영은 깊은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단단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퇴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영은 초조했습니다. 민준이 아침부터 기운차게 놀고 있었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전 10시쯤 서준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염증 수치가 다시 올라갔어요. 가영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좋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며칠 더 입원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가영은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지금 당장 위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합니다. 서준이 나간 후 가영은 창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장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 벌써 일주일째 나오지 않고 있는데 팀장이나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염증 수치가 다시 올라가서 며칠 더 있어야 한다고 하자 지은도 놀라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영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계약 만료까지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래 자리를 비우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복심 할머니가 오셨을 때 가영의 침울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검사 결과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가 위로해 주셨지만 가영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엄마로서 뭔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보건소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영 씨,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요. 혹시 내일이라도 잠깐 나올 수 있을까요? 가영은 당황했어요. 민준을 두고 나갈 수는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지금은 아이 곁을 떠날 수가 없어서요. 그렇죠. 당연히 아이가 우선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영은 죄책감에 빠졌어요.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준이 갑자기 미열이 났습니다. 37.8도였어요. 높지는 않았지만 걱정스러웠습니다. 서준을 찾아 상황을 알렸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 오늘 밤 지켜보자고 했어요. 가영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1시간마다 민준의 체온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새벽에는 열이 떨어졌지만 가영의 불안감은 여전했어요. 아침에 서준이 회진을 왔을 때 가영의 피로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밤새 못 주무셨네요. 열은 떨어졌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요. 점심시간에 지은이 와서 가영의 상태를 보고 놀랐어요. 야, 너 완전 산송장 같다. 밤새 안 잤구나. 민준이가 열이 나서. 지은이 밤에 대신 있겠다고 했지만 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돌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창의 카톡방에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장미라가 다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민준이 아빠가 정말 누군지 왜 그렇게 숨기냐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영이 대학 때 사귄 남자친구들 중에 누구일까? 혹시 같은 과 사람이냐는 추측들이 이어졌어요. 가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묻고 추측하다니. 화가 나면서도 무력감을 느꼈어요. 누군가 항의하는 메시지를 올렸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관심을 보인 상태였거든요. 가영은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준이 보고 있어서 참았습니다. 그날 밤 가영은 민준이 잠든 후 화장실에서 잠깐 울었어요.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의 건강, 직장 문제, 주변의 시선들. 정말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야위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민준을 돌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가영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았지만 견뎌내야 했어요. 이번 열흘째 아침 가영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진해져서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어요. 민주는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젯밤에도 미열이 있었거든요. 서준이 회진을 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어요. 또 다른 검사 결과를 들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CRP 수치가 소폭 상승했어요. 가영은 그 용어를 처음 들었어요. CRP가 뭔지도 몰랐지만 상승했다는 말에 불안해졌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염증 반응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치료를 조금 더 지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휴대폰을 열어 CRP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여러 의학 사이트가 나왔지만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검색 결과를 읽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사이트는 심각하다고 하고 어떤 곳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했어요. 가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료가 실패한 건가요? 서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손톱으로 손바닥을 눌러 진정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가와사키병은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서준이 그래프를 보여주며 기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가영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숫자와 그래프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지은이 왔을 때 가영의 상태를 보고 걱정했어요. 너 진짜 많이 야위었다. 제대로 먹고 있어? 입맛이 없어서. 이러다 너까지 병원에 입원하겠어. 지은이 도시락을 사왔지만 가영은 몇 숟가락 먹지 못했어요. 계속 민준의 상태만 걱정됐거든요. 오후에 복심 할머니가 오셨을 때 가영은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민준이가 낫지 않는 게. 그런 소리 하지 마. 병이라는 게 그런 거야. 하지만 가영의 마음속 자책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초기에 병원에 더 빨리 데려갔다면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가영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아요. 가영의 심장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계약갱신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영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민준의 건강도 나아지지 않고 직장까지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밤이 되자 민준이 또 열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38도까지 올라갔어요. 가영은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해열제를 드렸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간호사가 체온을 다시 재고 서준에게 연락했어요. 서준이 밤늦게 병실로 왔을 때 가영은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왜 자꾸 열이 나는 거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진정하세요.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정상적인 회복 과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가영에게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열흘째인데도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가영은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민준의 체온을 30분마다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열이 조금 떨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이 회진을 왔을 때 가영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물어봤어요. 혹시 더 큰 병원에서 진료받는 게 나을까요? 서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지금 치료가 표준 치료법이에요. 다른 병원에 가도 같은 치료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가영의 말에 서준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치료를 불신한다는 뜻으로 들린 모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은이 와서 가영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정말 위험해 보여. 이러다 쓰러지겠어. 민준이가 낫지 않아서 미치겠어.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열이 나고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지은도 답해줄 수 없었어요. 의학적인 일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웠거든요. 오후에 동창회 카톡방에 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가영이 병원에 오래 있다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가영이 애가 많이 아픈가 봐. 벌써 열흘째래. 혼자 키우는데 힘들겠다. 애 아빠는 정말 안 나타나네. 가영은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났어요.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호기심일 뿐이었거든요. 저녁에 복심 할머니가 오셨을 때 가영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 못하겠어요. 민준이는 낫지 않고 직장도 잃을 것 같고 포기하면 안 돼. 지금이 가장 힘든 때야. 하지만 가영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가영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내 선택이 틀렸던 걸까요? 다른 병원에 갔다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후회와 자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민준을 혼자 키우기로 한 것도, 이 병원을 선택한 것도, 서준을 믿기로 한 것도, 모든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가영은 벽에 기대어 서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내일은 어떤 나쁜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이상 견딜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번 열이틀째 새벽 3시, 민준의 울음소리에 가영이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어요. 아이가 몸을 비비며 심하게 보채고 있었거든요. 체온을 재보니 39.5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가영의 손이 떨렸어요.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서준이 병실로 급하게 들어왔을 때 가영은 그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추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새벽에 응급혈액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영은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손톱을 물어뜯으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1시간 후 서준이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상담실에서 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관상동맥에 약간의 확장이 보여요. 가영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관상동맥 확장? 서준이 처음 가와사키병을 설명할 때 가장 걱정했던 합병증이었어요. 지금은 경미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더 정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준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가영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책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만약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다른 병원을 선택했다면, 자신이 더 주의 깊게 봤다면, 병실로 돌아왔을 때 민주는 여전히 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아이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며 눈물을 참았어요. 오전에 지은이 와서 상황을 듣고 위로했지만 가영의 자책감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공문이 도착했어요.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근무 태도, 불량 및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인한 계약 해지. 가영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현실감을 잃었어요. 급하게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이가 아파서 어쩔 수 없었잖아요. 가영 씨,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서. 전화를 끊고 나서 가영은 무력감에 빠졌어요. 민준의 건강도 악화되고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오후에 복심 할머니가 오셨지만 가영은 거의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저녁에 서준이 다시 왔을 때 가영은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가와사키 병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측하기 어렵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죠. 가영의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게 나을까요? 가영의 질문에 서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환자분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그 순간 가영은 서준을 완전히 불신하게 되었어요. 자신만만하게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병원을 가도 된다니. 밤이 되자 민준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가영은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응급 처치가 시작되었고 민준은 집중 관찰실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4시 가영은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어요. 민준을 혼자 키우기로 한 것, 이 병원을 선택한 것, 서준을 믿은 것, 모든 선택이 틀렸던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었어요. 가영 씨, 괜찮으세요? 가영은 서준을 바라봤어요. 6년 전에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 지금도 자신을 실망시킨 그 사람. 왜 그때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가영에게는 중요했어요. 모든 게 무너진 지금, 과거의 상처까지 되살아났거든요.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 후에 입을 열었어요. 집안 반대가 아니라 내가 도망쳤어요. 당신이 누명 썼던 날, 당신 편이 못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가영은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절망스러워졌어요. 6년 전에도 지금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였습니다. 가영은 창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가영은 집중 관찰실 유리창 앞에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아이의 모습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모니터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뜨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열이 조금 떨어졌어요. 안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도감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어요. 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오전 8시에 서준이 와서 민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가영은 서준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실망한 마음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어요. 오후쯤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준의 말에도 가영은 무표정했어요. 더 이상 희망을 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지은이 왔을 때 가영은 벽에 기대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영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지은이 가져온 김밥을 보며 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입맛이 없어. 이러다 너까지 쓰러져. 민준이가 깨면 엄마가 없으면 어떡해. 지은의 말에 가영이 처음으로 반응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민준이는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김밥을 한 조각 입에 넣었지만 씹기가 힘들었어요. 모든 게 무미건조했습니다.
직장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의 질문에 가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 당장 민준이 치료비도 어떻게 할지. 병원비 지원 받는다고 했잖아. 그것만으론 부족해. 앞으로 계속 검사 받아야 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집세, 생활비, 의료비.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오후에 민준이 일반 병실로 옮겨왔어요. 아이는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목말라. 민준의 작은 목소리에 가영의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물컵을 들어 조심스럽게 먹여줬습니다. 엄마, 왜 울어? 가영은 자신이 울고 있는 줄 몰랐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울어. 민준이가 나아서 기뻐서 그래. 하지만 민준은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작은 손으로 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준이가 있잖아. 그 순간 가영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5살 아이가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니. 엄마인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복심 할머니가 오셨어요. 가영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가영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 최선이었을까요? 다른 선택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나간 일을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지금부터가 중요해. 할머니의 말에 가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걸음씩 가는 거야. 오늘 민준이가 나아진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잖아. 할머니는 가영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가 도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가영은 민준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곁에 있었어요. 휴대폰을 열어 구직 사이트를 검색해 봤습니다. 여러 공고들이 있었지만 조건이 맞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특히 아이가 있다는 걸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준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벽 2시쯤 민준이 깼어요. 물을 달라고 해서 컵을 건넸습니다. 엄마, 집에 언제 가? 곧 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도 같이? 당연하지. 엄마가 어디 가겠어. 민준이 안심한 듯 다시 잠들었어요. 가영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로 했어요. 서준과의 일도, 직장을 잃은 일도, 모든 선택에 대한 후회도 지금부터는 앞만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건강해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보낸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자. 스스로에게 속삭인 그 말이 결의처럼 들렸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민준이, 그리고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15일째 아침 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민준도 며칠 전부터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스스로 일어나 침대에 앉았어요. 토토 인형을 안으며 하품을 했습니다. 가영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어봤어요. 체온이 정상이었습니다. 서준이 아침 회진을 왔을 때 가영은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스스로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혈액 검사 결과가 많이 좋아졌어요. 염증 수치도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서준의 설명을 들으며
가영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상동맥 확장은 어떤가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는 필요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심장 초음파를 찍어야 합니다. 가영은 그 말을 메모장에 적었어요. 이제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실용적으로 접근하기로 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지은이 왔을 때 가영은 구직 관련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력서 쓰고 있어? 벌써? 미리 준비해둬야지. 민준이 퇴원하면 바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니까. 지은이 가영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어떤 곳에 지원할 거야? 일단 구청 임시직부터 알아보고 있어. 경력을 인정해주는 곳이 있더라고. 가영은 여러 공고를 출력해서 조건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급여는 이전보다 낮았지만 일단 안정적인 곳을 찾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 새로운 곳을 알아봐야지. 지금 다니던 곳은 너무 멀어.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기도 했지만 가영은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오후에 복심 할머니가 오셨을 때 가영은 퇴원 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조급해하지는 마. 우리가 도울 테니까. 할머니의 말에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도움을 받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며칠 전부터 혼자서도 잘 걸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엄마, 저기 보여? 놀이터가 있어.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정원의 작은 놀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응, 보여. 퇴원하면 더 큰 놀이터에서 놀 수 있어. 정말? 언제? 곧.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온 모습을 보니 가영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가영은 휴대폰으로 새로운 동네의 정보를 찾아봤어요. 어린이집, 마트, 병원 위치를 확인하고 교통편도 알아봤습니다. 이전 집보다는 조건이 떨어지겠지만 새 출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부동산 앱에서 매물들을 보다가 한 곳에 관심이 갔습니다. 보증금은 적지만 월세가 저렴한 곳이었어요. 사진으로 본 집은 낡았지만 깨끗해 보였습니다. 내일 퇴원하면 바로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1시쯤 민준이 깼습니다. 물을 달라고 해서 컵을 건넸어요. 엄마, 집에 가면 토토도 같이 갈 거야? 민준이 토끼 인형을 꼭 안으며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토토는 민준이 친구잖아. 그럼 빨간 자동차도? 응, 다 가져갈 거야. 민준이 안심한 듯 다시 잠들었어요. 가영은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들이 모두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준이 아픈 것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고 자신도 성장했거든요. 특히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복심 할머니, 지은이, 그리고 병원의 의료진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민준을 위해 마음을 써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준에 대한 감정도 정리할 수 있었어요. 6년 전의 상처는 여전했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는 민준을 치료해준 의사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퇴원 수속을 밟으며 가영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과거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고 민준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서며 민준이 가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응, 우리 집에 가는 거야. 가영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 후 가영은 새로운 집에서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투룸이었어요. 이전 집보다 작고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들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새 방에서 토토와 빨간 자동차로 놀고 있었어요.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이제 우리 집이야. 구청 임시직 면접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후 가영은 본격적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날 민준을 새로운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구청 복지과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한부모 가정 지원 업무를 맡게 되면서 가영은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민준의 첫 정기 검진 날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양호했어요. 관상동맥 확장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습니다. 2, 3개월 후 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영 씨, 민준이 3개월 검진 예약을 잡으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으실까요? 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음 주 화요일 오후로 예약을 잡았어요. 검진 당일 민준은 병원에 가는 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진료실에서 아이를 진찰하는 모습을 보며 가영은 묘한 기분이었어요. 민준에게 정말 다정하게 대하더군요. 민준아, 이번에도 아주 건강하네. 정말 용감한 친구야. 서준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제는 6개월마다 한 번씩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진료가 끝나고 나올 때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영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영은 민준을 대기실에 앉혀두고 서준과 복도로 나왔어요. 둘만 있는 공간에서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6년 전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가영도 자연스럽게 반말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그때 너가 표절 누명을 썼을 때 난 너를 믿지 못했어. 주변 시선이 무서워서 도망쳤거든. 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민준이 때문이야. 내가 아버지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해. 민준이한테는 아직 아빠 얘기를 안 했거든. 알겠어. 하지만 기다릴게. 언제든지. 서준의 진정성이 느껴졌지만 가영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그 후로 서준은 정기 검진 때마다 민준과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검진이 끝나면 병원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도 하고 민준이 좋아하는 스티커를 준비해 오기도 했어요. 민준도 서준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의사 아저씨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친절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가영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저씨가 민준이를 많이 아끼시나 봐. 서준은 민준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진료 시간이 끝나면 아이와 함께 병원 정원을 걸어 다니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가영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 제안했어요. 주말에 민준이랑 같이 공원에 가면 어떨까? 너도 함께. 가영은 고민했습니다. 벽을 허무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거든요.
아직은 부담스러워. 알겠어. 서두르지 않을게. 하지만 민준이 서준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영의 마음도 조금씩 변했어요.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정말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몇 주 후 민준이 감기에 걸렸을 때 서준이 직접 집으로 왔습니다. 진료 시간이 끝난 후였는데도 아이가 걱정된다며 찾아온 거였어요. 열이 많이 나네. 약 처방해 줄게. 서준이 민준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가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한 걸까요? 6년 전처럼 다시 도망가지 않을까요? 하지만 서준의 행동은 일관성이 있었어요. 매번 약속을 지켰고 민준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느 저녁 민준이 잠든 후 서준이 말했어요. 가영아, 나도 알아. 너가 나를 믿기 어렵다는 거.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6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거든. 그때의 나는 겁쟁이였어. 하지만 이제는 책임질 준비가 됐어. 가영은 서준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정성이 느껴졌지만 아직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지켜볼게. 민준이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가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혼자 키워왔던 민준에게 아빠가 생긴다는 건 큰 변화였거든요. 과연 옳은 선택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서준을 만날 때마다 더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영은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가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가영은 구청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시직에서 시작해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급여도 오르고 고용 안정성도 확보된 거였습니다. 축하해요, 가영 씨. 정말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팀장의 축하 인사에 가영은 깊이 인사했어요. 드디어 민준과 함께 안정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준의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모든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관상동맥 확장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1년에 한 번씩만 오시면 돼요. 정말 잘 회복됐어요. 서준의 말에 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긴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서준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저씨가 너랑 엄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준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 서준이 무릎을 꿇고 민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저씨가 민준이 아빠야.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민준이 서준을 바라보다가 가영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응, 정말이야.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서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아빠는 왜 지금까지 안 왔어? 서준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아빠가 어린이였거든. 이제는 다 자라서 민준이랑 엄마를 지키려고 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이야? 민준이가 원하면. 좋아.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가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가영아, 결혼하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1년 동안 계속 생각해왔어. 이제는 확실해. 서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6년 전처럼 도망가지 않을 거야. 평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만약 또 힘들어지면 어떡해? 그럴 때일수록 함께 견뎌낼 거야. 혼자가 아니잖아. 혼자가 아니라는 말에 가영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간을 줘.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알겠어. 기다릴게.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가영은 서준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복심 할머니, 지은이,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민준이 반지를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사세요. 아이의 축복에 가영과 서준은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 후 이사한 새 집은 세대 복도가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민준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거실과 각자의 방이 있었어요. 와, 정말 넓어. 민준이 새 집에서 토토와 빨간 자동차를 가지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서준도 함께 바닥에 앉아서 아이와 놀아줬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영은 흐뭇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거든요. 저녁 식탁에서 서준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나도 육아휴직 낼 거야. 왜? 민준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서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가영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했어요. 엄마, 동생이 태어나면 내가 토토 인형 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빨간 자동차도 같이 갖고 놀 거야. 민준이 벌써부터 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오후 가족 4명과 복심 할머니가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서준과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가영은 뱃속에 아기를 쓰다듬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복심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그래,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제 알겠지? 할머니의 말에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민준이 달려와서 가영의 배에 귀를 댔습니다. 엄마, 동생이 움직여. 정말? 민준이 목소리를 들었나 봐. 동생아, 나는 내 형 민준이야. 빨리 나와서 같이 놀자.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가영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이 민준을 어깨에 태우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복심 할머니는 피크닉 매트를 정리하고 계셨고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든든한 할머니가 계시고 좋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되게 행복하다. 그래, 정말 행복해. 가영은 서준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가족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계절이었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남은 하루가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사연 한 조각이었습니다.